1942년 6월 태평양 전쟁이 격렬하게 진행 중이었습니다. 미군 조종사들은 놀라운 속도로 목숨을 잃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너무나 우수하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민첩한 전투기에 의해 격추되었으며 이 전투기는 거의 마법처럼 보였습니다. 미쓰비시 AUGM 제로는 일본이 하늘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무기였습니다. 그러나 알류샨 열도의 외딴 섬에서 모든 것을 바꿀 발견이 일어날 예정이었습니다. 늪에 동체 착륙한 버려진 항공기 한 대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항공기는 태평양 전쟁 전체의 균형을 바꿀 비밀을 품고 있었음. 이것은 미국의 독창성과 엄청난 행운, 그리고 추락한 제로 전투기 한 대가 일본 제국에 대항하는 전세를 어떻게 뒤집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태평양 전쟁에서 가장 놀라운 정보작전 중 하나를 깊이 탐구할 것입니다. 그것은 미쓰비시 AUGM 제로 전투기의 포획과 분석 이야기입니다. 이 발견이 왜 그렇게 중요했는지 이해하려면 1941년 12월로 돌아가야 합니다. 일본군이 진주만을 공격했을 때 그들은 제로 전투기가 이끄는 대형으로 도착했습니다. 이 비행기들은 미군이 이전에 경험했던 어떤 것과도 달랐습니다. 가볍고 조종성이 뛰어났으며 2000마일에 가까운 놀라운 항속 거리를 가졌습니다. 제로는 태평양 전역의 모든 연합군 전투기를 능가할 수 있었습니다. 미군 조종사들은 곧 무서운 교훈을 얻었습니다. 제로와 공중전을 벌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제로와 함께 선회하려고 했다면 그들은 죽었을 것입니다. 제로는 너무나 급격하고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른 선회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에 비해 미군의 와일드캣과 P-40 전투기는 하늘에서 거대한 몸으로 웅장하게 날아다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1942년 초 몇 달 동안 제로 조종사들은 불가능해 보이는 격추율을 기록했습니다. 일본의 에이스 사부로 사카이는 결국 64번의 승리를 주장했습니다. 니시자와 히로요시는 80번이 넘는 확인된 격추를 기록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훌륭한 조종사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우월한 기계를 조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군은 알지 못했습니다. 제로의 놀라운 성능에는 치명적인 대가가 따랐습니다. 미쓰비시의 수석 디자이너 호리코시, 제로는 뛰어난 속도와 기동성을 달성하기 위해 계산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불필요한 무게를 모두 제거했습니다. 제로는 조종사를 보호할 장갑판이 없었습니다. 연료 탱크는 자동 밀봉 기능이 없었습니다. 항공기는 너무나 얇은 경량 알루미늄 합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일부 정비사들은 드라이버로 뚫을 수 있을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일본의 도박이었습니다. 보호보다 기동성이 우선이었습니다. 생존성보다 속도와 민첩성이 중요했습니다. 전쟁 초기 몇 달 동안 고도로 훈련된 조종사들이 조종관을 잡으면서 이 도박은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미군 정보부는 온전한 제로 전투기를 손에 넣으려고 필사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제로의 능력, 약점, 그리고 비밀을 이해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제로를 포획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일본 조종사들은 항공기가 적의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항공기를 파괴하라는 엄격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이 명령을 철저히 따랐습니다. 몇 번이나 미군이 거의 성공할 뻔했습니다. 제로 전투기들이 중국, 필리핀, 그리고 다양한 태평양 섬들에 추락했습니다. 그러나 매번 항공기는 너무 심하게 손상되어 유용하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일본군이 먼저 도착하여 항공기를 파괴했습니다. 제로는 치명적인 효율성으로 둘러싸인 미스터리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1942년 6월 더치 하버 전투가 발발했습니다. 알류샨 열도 전역은 종종 제2차 세계 대전의 잊혀진 전투라고 불립니다. 전 세계의 관심이 미드웨이에 집중되어 있는 동안 일본군은 알래스카의 알류샨 열도에 있는 더치 하버의 양동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목표는 미군 항공모함을 미드웨이에서 멀리 유인하고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기지를 건설하는 것이었습니다.
1942년 6월 4일, 일본 항공모함 류조와 준요는 더치 하버에 대한 공격을 개시했습니다. 공격 항공기 중에는 여러 대의 제로 전투기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호위를 제공하며 미군 방어 병력과 교전했습니다. 이 제로 전투기 중 한 대는 코가 타다요시 2등 병조가 조종했습니다. 그는 중국에서의 전투 경험이 있는 19살의 베테랑 조종사였습니다. 코가는 두 번째 공격 파동의 일원으로 비행 중이었고 그의 항공기가 손상을 입었습니다. 손상의 정확한 원인은 여전히 논란 중입니다. 일부 기록은 대공포화가 연료 라인을 긁었다라고 주장합니다. 다른 기록은 미군 전투기에서 발사된 유탄에 맞았다라고 주장합니다. 원인이 무엇이든 코가는 적대적인 영토 상공에서 고장난 항공기를 조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비행 리더에게 무전으로 자신의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표준 절차에 따라 그는 비상 착륙할 장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명령은 분명했습니다. 항공모함으로 돌아갈 수 없다면 미국인의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항공기와 자신을 파괴해야 했습니다. 코가는 더치 하버에서 약 25마일 떨어진 아쿠탄 섬에서 평평하고 풀이 무성한 초원처럼 보이는 곳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은 비상 착륙에 완벽해 보였습니다. 그는 접근 경로를 맞추고 착륙 장치를 내린 뒤 제로를 착륙시켰습니다. 그러나 코가는 치명적인 오산을 했습니다. 상공에서 단단한 땅처럼 보였던 곳은 사실 머스케그 늪지였습니다. 물과 진흙 위에 떠있는 두꺼운 식물 매트였습니다. 제로의 바퀴가 땅에 닿는 순간 바퀴는 부드러운 땅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항공기는 격렬하게 앞으로 뒤집혔습니다. 코가는 일상적인 동체 착륙을 예상하고 안전벨트를 제대로 매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앞으로 내동댕이 쳐져 계기판에 목이 부러졌습니다. 그는 즉사했습니다. 그리고 죽음으로써 코가 이등병조는 의도치 않게 미군에게 태평양 전쟁의 가장 큰 정보작전 성공을 안겨주었습니다. 제로는 아쿠탄 섬에서 거의 5주 동안 그곳에 앉아 천천히 늪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코가의 편대원들은 상공을 선회하며 뒤집힌 항공기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규정대로 코가가 비행기를 파괴했거나 비행기가 너무 손상되어 쓸모가 없다고 추정했습니다. 그들은 손실을 보고하고 항공모함으로 돌아갔습니다. 일본군은 제로가 거의 완전히 온전한 상태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1942년 7월 10일 알류샨 상공을 순찰하던 미 해군 PBY 카탈리나 한 대가 아쿠탄 섬에서 특이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승무원들은 더 낮게 선회했고 자신들이 보고 있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온전한 제로 전투기가 늪에 거꾸로 앉아 있었고 착륙 장치는 여전히 펼쳐져 있었습니다. 조종사는 즉시 더치 하버로 무전을 보냈습니다. 몇 시간 내에 회수팀이 꾸려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또 다른 추락한 적기 그 이상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태평양 전쟁 정보의 성배였습니다. 그러나 제로 전투기를 회수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아쿠탄 섬은 외딴 곳이었고 위험했습니다. 항공기는 언제든 완전히 삼켜버릴 수 있는 늪에 박혀 있었습니다. 윌리엄 앤시스 중위가 이끄는 회수팀은 도착하여 제로가 뒤집혔음에도 불구하고 놀랍도록 양호한 상태임을 발견했습니다. 주요 손상은 꼬리 부분과 코가가 사망한 조종석 부분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코가의 시신을 조심스럽게 수습하고 섬에서 군대 예식으로 적절하게 매장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항공기를 회수하는 섬세한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밧줄, 도르라에 그리고 순수한 인력을 사용하여 그들은 제로를 바로 뒤집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들은 남은 연료를 배수하고 현장에서 가능한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심스러운 분해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날개는 제거되었습니다. 엔진은 조심스럽게 분리되었습니다. 모든 부품은 사진 촬영되고 목록화되었으며 운송을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알류샨의 혹독한 날씨 속에서 며칠간의 고된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그들은 제로를 분해하여 운송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귀중한 화물은 수송선에 실려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의 노스 아일랜드 해군 항공기지로 보내졌습니다. 도착하자마자 그것은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엔지니어 정보장교 그리고 시험 비행사들이 이 전설적인 항공기 주위에 모였습니다. 이 항공기는 전투에서 거의 초자연적으로 보였습니다. 이제 그들은 마침내 무엇이 제로를 움직이게 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노스 아일랜드에서 복원 작업이 즉시 시작되었습니다. 전문 정비사와 엔지니어 팀이 밤낮으로 제로를 재건하기 위해 일했습니다. 그들은 필요한 경우 손상된 부품을 임시 방편의 미국제 부품으로 교체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리벳, 모든 용접부, 모든 설계 선택을 연구했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인상적이면서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제로의 사카의 12형 공랭식 엔진은 940마력을 생산했습니다. 이것은 미군 기준으로는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항공기는 완전히 적재된 상태에서도 5,300파운드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유사한 와일드캣 전투기보다 약 1,500파운드 가벼운 것이었습니다. 이 출력대 중량 비율은 제로에게 특별한 성능을 제공했습니다. 조종면은 아름답게 균형을 이루어 조종색의 놀라운 반응성을 제공했습니다. 큰 에일러론은 번개처럼 빠른 롤 기동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낮은 날개 하중은 제로가 미군 항공기보다 훨씬 작은 반경으로 선회할 수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약점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 약점들은 치명적이었습니다. 예상대로 연료 탱크는 자동 밀봉 기능이 없었습니다. 연료 탱크의 한 발의 예광탄만 명중해도 제로는 화염에 휩싸일 것이었습니다. 장갑의 부족은 조종사가 경기 관총 사격에도 완전히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경량 구조는 속도와 민첩성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이 구조는 기체가 고속 급강하의 스트레스를 감당할 수 없음을 의미했습니다. 가장 결정적으로 그들은 300마일/시 이상의 속도에서 제로의 조종 장치가 무거워지고 느려진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속에서 매우 반응성이 좋았던 에일레어로는 고속에서는 극적으로 뻣뻣해졌습니다. 이 항공기는 애초에 고속 전투를 위해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바꿀 계시였습니다. 1942년 9월 하순, 복원된 제로는 비행 시험을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노스 아일랜드의 시험 비행사 에디알 샌더스 사령관이 첫 비행에 영예를 안았습니다. 9월 20일, 샌더스는 적 전투기의 조종석에 올라 사카의 엔진을 시동 걸고 이륙했습니다. 다음 몇 주 동안 샌더스와 다른 시험 비행사들은 제로를 철저한 시험에 투입했습니다. 그들은 제로의 상승률, 선회 반경, 급강하 속도, 실속 특성을 시험했습니다. 그들은 제로를 와일드캣, 새로 개발 중인 헬캣, P-38 라이트닝과 맞붙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로를 이길 전술을 개발했습니다. 이 발견들은 상세한 보고서로 작성되어 태평양 전역에 배포되었습니다. 모든 미군 전투기 비행대는 이 정보를 받았습니다. 이 전술들은 단순했지만 혁명적이었습니다. 첫 번째 규칙은 절대 제로와 선회전을 시도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또, 저속 공중전에 참여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질 것입니다. 두 번째 규칙은 속도를 활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와일드캣과 특히 신형 헬캣 같은 미군 전투기들은 제로보다 더 빠르게 급강하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순수한 힘을 사용하여 수직 상승으로 더 빠르게 상승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규칙은 붐앤줌, 전술을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위에서 제로에게 급강하하십시오. 총을 발사하며 한 번의 고속 통과를 하십시오. 그런 다음 제로가 당신을 공격하기 위해 선회하기 전에 속도를 사용하여 다시 상승하십시오. 네 번째 규칙은 제로가 당신의 후방에 붙으면 벗어나려고 선회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가파른 급강하를 하십시오.
제로는 고속에서 조종 장치가 뻣뻣해지기 때문에 따라올 수 없습니다. 속도를 사용하여 탈출하십시오. 그런 다음 다시 상승하여 또 다른 공격을 위해 재정비하십시오. 다섯 번째 규칙은 연료 탱크를 조준하는 것이었습니다. 제로는 쉽게 불타오를 것입니다. 동체에 한 번만 잘 명중시키면 싸움은 끝납니다. 이 전술들은 1943년 1월에 전술 회보 번호 13 미쓰비시 제로 전투기라는 문서로 배포되었습니다. 이것은 태평양의 모든 미군 조종사들에게 필수 독서였습니다. 그 영향은 즉각적이고 극적이었습니다. 미군의 격추율은 거의 하룻밤 사이에 개선되기 시작했습니다. 제로를 두려워했던 조종사들은 이제 제로를 물리칠 작전 지침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로의 신비는 깨졌습니다. 제로는 더 이상 무적의 초강력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제로는 특정한 강점과 구체적이고 활용 가능한 약점을 가진 항공기였습니다. 그러나 정보작전의 성공은 더욱더 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미군 항공기 설계자들은 포획된 제로를 사용하여 자신들의 전투기를 개선했습니다. 이 전쟁 중 가장 성공적인 미군 항공모함 전투기가 될 F-6F 헬커햇은 제로로부터 얻은 교훈을 통합했습니다. 헬커햇은 붐앤줌 전술을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는 속도와 화력을 갖추었습니다. 헬커햇은 조종사를 보호할 장갑과 화재를 방지할 자동 밀봉 연료 탱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헬켓은 일본 항공기에 대해 놀라운 19대 1의 격추율을 달성했습니다. 그 성공의 대부분은 아쿠탄 제로기에서 얻은 정보 덕분이었습니다. 이미 운영 중이던 항공기들조차 제로기의 약점을 기반으로 개조되었습니다. 조종사들은 새로운 전술에 맞춰 특별 훈련을 받았습니다. 사격 훈련은 연료 탱크와 엔진을 명중시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회전 능력보다는 속도와 고도를 활용하는 에너지 파이팅이 표준 전술이 되었습니다. 납포된 제로기는 여러 기지에서 훈련과 평가를 위해 미국 전역을 순회했습니다. 이 제로기는 모든 종류의 미국 전투기에 맞서 비행하며 조종사들이 제로기와 싸우는 방법을 정확히 이해하도록 도왔습니다. 일부 보고서에 따르면 100회 이상의 시험 비행을 통해 귀중한 데이터를 제공했습니다. 1943년 중반에 이르자 제로기는 더 이상 태평양 상공의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적절히 훈련받고 장비를 갖춘 미국 조종사들은 자신감을 가지고 제로기들을 사냥했습니다. 전세는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코가 상병의 이야기에는 일종의 비극이 있습니다. 그는 조국의 의무를 다하는 숙련된 조종사이자 베테랑이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우발적이었습니다. 그것은 지상 상태에 대한 단순한 오판의 결과였습니다. 그는 훈련을 따랐고 일본 제국 해군이 미래에 사용할 수 있도록 자신의 항공기를 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은 일본의 수십 번의 성공적인 임무에서 입힐 수 있었던 것보다 더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그의 완벽하게 보존된 제로기는 미국인들이 효과적인 반격 전술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했습니다. 이는 일본의 설계 철학을 드러냈습니다. 즉, 방어보다는 기동성에 중점을 둔 것이었습니다. 조종사의 기술과 항공기의 민첩성이 수적 불리함을 극복할 것이라는 도박이었습니다. 그 도박은 1941년과 1942년 초에 성공적으로 작동했습니다. 이 시기에 일본 조종사들은 고도로 훈련된 베테랑이었습니다. 미국 조종사들은 성능이 떨어지는 항공기를 조종하는 미숙한 신병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진행되면서 미국의 산업력은 수천 대의 새로운 전투기를 생산했습니다. 조종사 훈련은 향상되었습니다. 아쿠탄 제로기의 정보에 기반하여 전술이 발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도박은 실패하기 시작했습니다. 1944년 무렵 제로기는 회생 불가능할 정도로 구식으로 전락했습니다. 헬켓 콜세어 P-38과 같은 미국 전투기들이 상공을 지배했습니다. 그들은 더 빨랐고 더 잘 무장했으며 더 잘 보호받았습니다. 또한 제로기의 모든 약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활용할 줄 아는 조종사들이 조종했습니다.
납포된 제로기는 전쟁 후반까지도 가치를 제공했습니다. 일본이 제로기의 개량형을 도입했을 때 이는 더 강력한 엔진이나 다른 무장을 장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미국 정보기관은 이들을 아쿠탄 제로기와 비교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개선 사항과 대응 방법을 신속하게 평가했습니다. 아쿠탄 제로기는 결국 전쟁 후 비행 상태에서 퇴역했으며 수년간 보관되었습니다. 그 일부는 박물관 전시와 연구를 위해 분해되었습니다. 오늘날 이 역사적인 항공기의 조각들은 펜서콜라, 플로리다에 있는 국립해군 항공박물관을 포함하여 다양한 박물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진정한 유산은 박물관 전시에 있지 않습니다. 이는 제로기와 싸우는 방법을 알았기에 태평양에서 집으로 돌아온 수천 명의 미국 조종사들에게 있습니다. 이는 제로기 연구에서 발전한 전술 교리에 있습니다. 이는 제로기의 교훈을 통합한 항공기 설계에 있습니다. 역사가들은 아쿠탄 제로기 나포를 제2차 세계대전의 가장 중요한 정보 수집 성공 사례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그들은 이를 적의 암호를 해독하거나 기밀 문서를 입수하는 것에 비견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은 옳습니다. 운과 빠른 판단력의 결합으로 납포된 이 단일 항공기는 태평양 항공전의 흐름을 근본적으로 바꾸었습니다. 이것이 발생하기 위해 연속적으로 일어났어야 할 사건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코가의 항공기는 착륙을 강제할 만큼만 손상되어야 했고 파괴될 정도는 아니어야 했습니다. 그는 아쿠탄 섬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이 섬은 미군 기지에서 발견될 만큼 충분히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일본군이 회수할 수 없을 만큼 충분히 외딴 곳이었습니다. 늪은 항공기를 뒤집을 만큼 충분히 부드러워야 했지만 완전히 가라앉을 만큼 부드럽지는 않아야 했습니다. 항공기는 정찰 비행 중 공중에서 발견되어야 했습니다. 회수팀은 어려운 지형에서 항공기를 성공적으로 인양해야 했습니다. 그 연결고리 중 어느 하나라도 끊어졌다면 제로기는 몇 달 또는 몇 년 더 미스터리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더 많은 미국 조종사들이 죽었을 것입니다. 태평양의 공군력 균형은 더 느리게 바뀌었을 것입니다. 전쟁은 잠재적으로 더 길게 이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로 모였습니다. 19살의 타다요시 코가 상병은 착륙지에 대한 치명적인 한 번의 판단 착오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그 오류는 역사를 바꾸었음고 합니다. 제로기의 이야기에는 간과해서는 안 될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제로기를 만든 뛰어난 설계자 지로 호리코시는 장갑과 연료 탱크 보호에 대해 의식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절충안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조종사들이 취약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937년 제로기가 설계되던 당시 일본 군사교리는 방어보다 공격을 강조했습니다. 조종사의 기술과 공격적인 전술이 모든 방어적 단점을 극복할 것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초기 제로기 조종사들은 뛰어났습니다. 그들은 완료하는 데 수년이 걸리는 엄격한 훈련 프로그램의 결과였습니다. 그들은 물리학을 거스르는 것처럼 보이는 방식으로 제로기를 춤추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모전은 품질보다 양을 영원히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미국의 산업 생산력은 제로기 한 대가 생산될 때마다 여러 대의 미국 전투기가 조립 라인에서 쏟아져 나온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훈련 프로그램은 처음에는 열등했지만 빠르게 확장될 수 있었습니다. 1943년 무렵 미국 조종사들은 초기 제로기 조종사들이 가졌던 수년간의 훈련을 받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더 나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로기 설계의 모든 약점을 활용할 전술적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쿠탄 제로기는 그들에게 그 지식을 주었습니다. 오늘날 항공 역사가들이 태평양 항공전을 연구할 때 그들은 종종 이 전쟁을 두 시기로 나눕니다. 즉 아쿠탄 제로기 납포 전과 납포 후입니다. 납포되기 전 제로기는 지배적이었고 두려움의 대상이었으며 겉보기에는 무적이었습니다. 납포 후
그리고 연구를 기반으로 한 전술 보고서가 배포된 후 미국 공군력의 우위는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1944년 무렵에는 제로기가 그저 또 다른 표적이었습니다. 한 대의 항공기, 한 번의 불시착, 한 번의 정보 횡재, 그리고 전쟁의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태평양 전쟁에서 생존한 미국 조종사들의 가족 중 많은 이들은 타다요시 코가 상병과 그가 조종했던 항공기에 알지 못하는 빚을 지고 있습니다. 아쿠탄 섬에 있는 그의 무덤은 전후 미국과 일본의 참전용사 단체에 의해 관리됩니다. 이는 그에게만 바쳐진 기념물이 아닙니다. 또한 태평양 상공에서 싸우고 죽은 양측의 모든 조종사들을 기리는 것입니다. 전쟁은 종종 거대한 전략, 대규모 전투, 그리고 정치적 결정에 의해 좌우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작은 순간들에 의해 결정되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조종사가 착륙할 잘못된 장소를 선택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또한 정찰기가 특이한 것을 발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적의 비밀을 이해하기 위해 밤낮으로 일하는 엔지니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쿠탄 제로기의 이야기는 전쟁에서든 삶에서든 작은 순간들이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알류샨 늪에 놓여있던 한 대의 버려진 전투기는 태평양 상공에서 제공권을 장악할 열쇠를 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연한 의지를 가진 한 무리의 미국인들이 그 열쇠들이 발견되고 연구되며 최대한 활용되도록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정보의 힘이며 적을 이해하고 그들의 강점을 기회로 바꾸는 힘입니다. 일본은 그 시대 최고의 전투기 중 하나인 놀라운 전투기를 설계했습니다. 그러나 성능을 위해 보호를 제거함으로써 그들은 취약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취약점들이 이해되자 그들은 활용될 수 있었습니다. 아쿠탄 제로기는 제2차 세계 대전 중 납포된 가장 중요한 단일 군사 정보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암호책도 아니고 작전 계획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온전하고 기능하는 실제 적의 무기체계였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미국인들은 찾을 수 있는 모든 비밀, 모든 약점, 모든 전술적 이점을 추출했습니다. 전쟁은 단순히 무기로만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보, 적응, 그리고 모든 기회로부터 배우는 능력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미국인들은 제로기를 단순히 파괴하거나 전리품으로 박물관에 전시할 수도 있었습니다. 대신 그들은 제로기에서 모든 정보를 짜냈고 그 정보는 수많은 생명을 구했습니다. 다음에 제2차 세계대전 다큐멘터리를 보거나 항공박물관을 방문할 때 아쿠탄 제로기를 기억하십시오. 자신의 마지막 비행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결코 알지 못했던 코가 상병을 기억하십시오. 이 항공기를 구하기 위해 혹독한 조건에서 일했던 회수팀을 기억하십시오. 제로기를 조종했던 시험 비행사들, 제로기를 연구했던 엔지니어들, 그리고 그들이 배운 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전투 방법을 개발했던 전술가들을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이 전쟁이 진정으로 승리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항상 가장 큰 총이나 가장 많은 병력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기회를 포착하고 그것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승리하기도 합니다. 한 대의 버려진 제로 전투기가 태평양 전쟁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기억할 가치가 있는 이야기입니다.